안녕하십니까. 평화인문학 강좌 중에 문화 충돌과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박현준입니다. 오늘 강의를 그 문화 충돌과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삼았는데 주로 이 세계 평화와 관련해서 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이제 문화 충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문화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근대화되지 않은 즉 이 종교와 정치가 정교 분리라고 하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 주로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국가들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슬람과 그 그리스도교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 이슬람, 특히 아랍 국가들,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 국가들과 그다음에 이 서구, 미국과 서유럽 간의 어떤 그런 대립적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근대화된 이후에는 이 종교적 색채를 뺀 그런 문화들이 상당한 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문화 충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이 정교 분리라든가 또는 여전히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국가라든가 또는 여전히 종교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그런 문화권들 그런 문화권들과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이 오늘 문화 충돌과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주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상황이 오늘날 현대 세계 안에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그 알카에다가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9.11 테러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이 테러 행위들이 주로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그런 테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적 신념을 통해서 그런 이 충돌, 특히 이 테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테러뿐만 아니라 이 종교를 앞세운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왜 빚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대 세계의 변화 속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대 세계의 그 문화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은 그동안 워낙에 많이 이야기됐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선 이 WTO 체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경제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상품과 자본 또는 문화적 콘텐츠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체제를 이제 구축하고자 했던 게 WTO 체제고 그 이후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경제 체제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세계화, 경제적인 차원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히 이 경제적 차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적인 그 세계화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화적인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이 선진국에서 제3세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세계화로 인해서 이 상품과 자본과 문화적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주, 노동 이주라든가 결혼 이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이고 또 종교적인 교류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관계 안에서,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 문화적인 상호 영향력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선진 문화들의 그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죠. ICT의 급격한 발달, 즉 이 정보 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이 문화적인 상호 영향력들이 신속하고 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통신 기술 발달을 통해서 오늘 새벽인가 그 유로 2020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경기 결과라든가 또는 그 경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새벽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ICT의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의 이 광범위한 정보의 습득과 또 이 신속한 또 전파, 신속한 유통,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각 가정마다 또는 가정의 한 대뿐만 아니라 각 개인별로도 갖고 있기도 한데,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자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중소규모의 도서관이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책의 분량만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죠. 과거에는 이제 논문을 내면 직접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이제 그 검색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는데, 그게 뭐 10권만 넘어도 벌써 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주 이 정보, 그러니까 이 전자문서화된 그런 책들을 이 컴퓨터에 무한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서, 이 과거의 이 정보 습득의 양과 오늘날의 정보 습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히 천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접근성들이 획기적으로 이 증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보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권력 행사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컴퓨터 또는 ICT의 그 발전에 의해서 이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중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일부 한정된 계층에서만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쉽게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그 변동, 이러한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다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질적인 문화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싫든 좋든 그 거부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의 다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인 다문화적 상황이 도래되었다. 즉,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는 연간 우리 한국 사회에 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구를 한 5천만이라고 따지면은 대체로 200만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4.5%입니까?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 인구의 한 4.5% 정도가 4.5%가 아니구나. 5천만이니까. 네, 어쨌든 4%에서 5% 정도의 그 외국인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이슬람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만 명. 그래서 이 프랑스의 그 이슬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8%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프랑스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 인구, 8%가 되는 이슬람 인구에서 이 굉장히 큰 이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인가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뭡니까? 폭동 사태가 있었죠. 이슬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인구들이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 이슬람 인구들은 원래는 이제 저쪽 아프리카, 뭐 알제리라든가 튀니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식민지를 건설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프랑스의 재건을 위해서 거기 그 식민지,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국가들, 튀니지라든가 알제리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 정책을 펼쳐서 이 국가 재건에 이제 투입을 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지금 3세대까지 지금 넘어온 거죠. 이게 지금 보드마커가 좀 시원치 않은데, 그래서 3세대까지 와서 청년들이죠. 근데 이 청년들이 이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죠. 이제 그런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취업에 있어서의 그 백인 프랑스 청년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주도한 폭동 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이슬람 인구, 이 8%가 되는 이슬람 인구가 지금 프랑스 사회의 굉장히 불안 요소, 프랑스 사회의 어떤 그런 이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화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다문화된 상황 하에서 이 다문화적 상황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이. 뭐 여러분들 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미국에서 그 흑인 이 경찰들이 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흑인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흑인들의 그 시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민족 국가잖아요. 원래 건국 자체가 이 다민족들이 모여서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국가를 건설을 한 것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수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백인 중심의 사회로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색 인종들에 대한 이 차별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문화적으로 그것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제 뭐 얼마 전에 한국이 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유엔에 의해서 정식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고, 또 지금은 뭐 BTS라든가 뭐 이런 이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 상당히 인기를 끌음으로써 이제 많은 또 이 외국인들, 특히 이 서양권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저쪽 아시아, 남아시아라든가 또는 저쪽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그 노동 이주라든가 또는 결혼 이주로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외국인 인구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은 이렇게 이런 이 문화적인 갈등 또는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특히 지금 보면 1995년 정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 또 결혼 이주를 통해서 이주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우리 이 읍면 단위에 가면 이 네 가정 중에 네 가정 건너 한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 안에서 이 태어난 그 학생들, 아이들이 이제 95년이니까 지금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이 성인이 돼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 요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랑스 사례처럼 이러한 결과로 이제 이 다종교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화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적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종교적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이 다문화적인 상황 또 다종교적인 상황이 이 오늘날 세계의 변동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 변동과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또는 진리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이 절대적인 권위 또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진리관이나 또는 가치관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또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 과거에는 이론적인 이 진리관에 근거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이론적인 진리관을 거부하고 다원적 진리관을 수용하는, 다원적 진리관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이 규정하는 학자들의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포스트 모던론이라는 거 한창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유행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포스트 모던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 또는 문화적 변동을 규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후에 그것이 비판을 받으면서 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즉 탈식민주의라고 하는 이 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이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의식 구조도 변화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적 진리관을 거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근대 문명이고,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서유럽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에 기초한 이 근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혁명 같이 일어나고, 과학혁명과 철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술 발달에 따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생산력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그런 이 급격하게 성장한 그런 이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식민지 개척에 나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아시아라든가 또는 나중에는 중국까지도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민지 건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문명 또는 이 문화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근대 문명, 흔히 보통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그 근대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그런 근대 문명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죠. 근데 이 이슬람을 국교를 삼고 있는 그 국가들, 즉 정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화권 안에서는, 특히 이슬람권 안에서 그런 서구의 근대 문명들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있죠. 그걸 일종의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이후에 다시 그런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날 전 세계의 어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이제 근대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중세 사회로 가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근대 사회로 넘어온다. 그래서 뭐 오늘날 뭐 탈근대니 후근대니 포스트 모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그것은 학계에서 뭐 아직까지도 다 합의된 개념이 아니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유럽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의 그리스도교 문명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대에는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성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 그리스도교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도교 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이제 이 서유럽 국가라고 하는, 물론 서유럽뿐만 아니라 이 동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1054년에 가게 되면 1054년에 이 동방교회, 즉 정교회라고 보통 부르죠. 오르소독스 정교회와 로만 카톨릭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종교 분리가 돼요. 그 이전에는 하나의 종교였었는데, 오늘날 그래서 보통 동방종교 또는 정교라고 부르죠. 정교라고 부르죠. 동방종교 또는 정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천주교다 또는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이 종교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로만 카톨릭 처치.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줄여서 캐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로만 캐톨릭 처치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캐톨릭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 즉, 이 고유명사는 거죠. 고유명사로서 대문자로서 캐톨릭.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카톨릭이다 그러면은 이런 구분 없이 쓰지만, 사실은 서양에서는 대문자로 캐톨릭 쓰면 로만 가톨릭 교회. 즉, 여러분 알고 있는 교황이 이 전 그 종교를 관할하고 있는 그 로마의 본부를 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 일관된 이 체제로서 구성되어 있는 종교, 그걸 이제 로만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문자 카톨릭이라고 쓸 때 그 로만 가톨릭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캐톨릭이라고 썼을 때는 이 정교회와 로만 가톨릭이 분리되기 이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란 말이 원래 보편성이다, 보편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당시 이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안에 유일한 황제, 유일한 그 지배자로서의 황제, 그리고 유일한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을 붙은 거죠.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뭐라도 되는 얘기니까 나중에 뭐 제작자들이 편집을 해주겠죠. 편집을 기대하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 중세 서구 세계의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들의 모든 그러니까 세계와 자신들의 역사와 세계와 자연과 자신들의 운명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 God,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점으로 두고 전일적인 이 가치 체계나 진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의 근거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또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는 것이죠. 신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 신은 제1원리로서의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신에게 이제 이 기반에 있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런 거죠. 과거에는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등장하기 전,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도 있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는 이 천동설을 믿었던 거잖아요. 천동설을 믿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우주관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즉, 이 창조론을 믿으니까 야훼 하느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를 하면서 인간에게 이 날짐승과 들짐승들을 지배하고 대대손손 번성하여라고 하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제 창세기가 있는데 그 창세기 안에 이제 그런 신화적인 언어들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대대손손 번성하여라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우주 만물들은 그냥 싱이에요, 싱. 물 그 자체입니다. 싱. 그 물 자체이고 인간만이 이러한 우주 만물,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도 물론 이제 창조된 존재니까 피조물인데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인간만이 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이제 그런 이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만이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로서 존엄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싱이다, 물입니다, 물. 응? 물 자체예요, 그냥 싱. 응? 인간은 물 그 자체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근데 이제 보통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인간의 삼중성을 얘기하거든요. 자연적인 요소로서의 정신과 육체,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요소 또는 신적인 요소로서 또는 신적 질서 내에 있는 그 요소로서의 영혼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코어의 영혼, 스피리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스피리트는 하느님의 영, 대문자 스피리트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인간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주 만물들은 인간에게 선물해준,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으로부터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의 중심은 이 하느님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은 다른 이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따라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곧 신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중심축으로 놓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반박이 되고 이후에 갈릴레이가 나와서 진자 운동의 실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천동설이 깨지고 지동설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중세 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계관 또는 진리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을 정점에 두고 피라미드 형태로 구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근대의 세계들, 근대 혁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신의 자리에 인간을 두는 겁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이 중세 때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또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을 정점에 두고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신의 자리를 이제 인간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보면 뭐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박애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가치로 인정되는 가치로 수용되는 그런 이 문명이 이제 근대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신에 기반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해 버리고 또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이 문화나 또는 지식 체계를 버리고 이제는 탈종교화되는 세계로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그런 문명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런 이 그런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즉, 이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치된다고 할 때 합과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이게 이론할 때 이게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이 훈을 다 잊어버렸는데 합리,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치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법. 즉 그 이전에는 이 초자연, 즉 갓이라고 하는 존재는 슈퍼내추럴이거든요. 초자연이거든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따라서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이 존재의 근거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컨대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 상식적인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걸 기적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근대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죠. 즉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과학인데 즉 근대 문명은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비록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자연 속 안에서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자연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원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철학과 인문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역사주의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역사주의. 그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보면 뭐 우리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이해할 때도 보면 그래서 역사 비평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역사 비평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사주의가 이 지배적인 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성서 연구에도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그런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성서 연구 방법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날은 그것이 이 지배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수용되고 있죠.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라든가 또는 이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되고 신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되었던 것들이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돼. 특히 인간의 이런 합리적인
사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간의 이성,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성적인 능력. 즉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합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 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보통 부르죠. 거대 담론. 그래서 근데 아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칸트라든가 또는 헤겔이라든가 또는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이 그랜드 시오리, 그러니까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거대 담론을 형성을 해서 이 전일적인 체계를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계와 역사와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대한 철학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설명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 체계, 전일적인 설명 체계 안에서 모든 이 세계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 거대 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 거대 담론 안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대 담론의 설명 체계 안에서 이 포섭되지 않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배제해버리는, 그걸 이제 배제의 논리라고 보통 불러요. 이 거대 담론 체계 안에,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설명 체계 안에 포섭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적적인 현상이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현상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배제해버리는 배제의 논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의 자리를 인간이 대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대 담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인간의 이런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인간들은 궁극적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신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갖다 놓음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전에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신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고 신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신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신은 완전한 존재, 영원한 존재라고 봤다고 한다면 인간은 거기에 대비해서 불완전한 존재, 나약한 존재, 우연적인 존재를 봤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건데, 이것이 근대 문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거부되면서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궁극적인 행복에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세 때까지만 해도 결국은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신이 원하는 대로, 신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오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근대 문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즉 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이런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따라서 인간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거대 담론을 통해서 이런 이 세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진리관, 진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즉 절대적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양 문화가 파악하고 서양 문화가 구축해 놓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저쪽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또는 저쪽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사유 방식 안에서 우리 사유 안에서 파악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보편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리인 것은 다른 문명 안에서도 다른 문화권 안에서도 진리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절대주의적 진리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대주의적 진리관을 이 근대 문명이 기본적으로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 당시에 횡행되었던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진리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이렇게 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침탈을 해서 이 식민지를 경영을 하는 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즉 비진리의 세계 또는 비문명화되어 있는 세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양을 중심으로 보면 서양에서 이 근대 문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문화와 자연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빌라이제이션 됐다고 하는 건 이제 문화화 됐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화되어 있지 않은 시빌라이제이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세계는 그냥 자연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만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명은 문화이고 그 이외의 다른 문화들, 그런데 뭐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의 문화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미개한 문화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야만이라고 보는 거죠. 자연이라고 보는 거죠. 자연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이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문화들을 이제 시빌라이제이션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를 그 안에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그들을 야만의 세계에서 이제 문화의 세계로 그들을 유도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절대주의적 또는 보편주의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 이게 이제 이 탈식민주의 담론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서구의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명 자체는 서구의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자체가 이미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논리가 뭐냐? 이런 보편주의적 또는 절대주의적 진리관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 이성에 대한 이제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에 등장했던 개념이 이제 진보라는 개념이죠. 원래 뭐 한국 사회에서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잘못 쓰고 있는 개념들이죠. 원래 이 진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성에 의해서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자신들의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해결해 나가서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다. 유토피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유토피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 낙관적인 신뢰. 이게 이제 진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가 20세기를 지나면서
깨지게 되는 거죠. 뭐 예컨대 이 세계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 1차, 2차 세계 대전 그걸 통해서 그런 이 전쟁 과정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아주 비인간적인 행위들 그리고 파괴 뭐 이런 뭐 그리고 뭐 이 인간 그러니까 인종 차별 문제라든가 또는 뭐 핵무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연 파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류를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이성에 대한 일종의 그 의구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런 절대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진리관들을 거부하는 그런 이 문화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의 포스트 모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진리관과 가치관이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의 쌍방향적 유통의 문제, 유통과 그다음에 이론적인 진리관을 거부하는 세계로 왔고, 따라서 근대적 권위주의가 해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질서를 요구하게 되고 절대적 종교의 권위들이 이제 거부되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이 권위에 대한 이 종속성 또는 권위에 대한 이 순종적 마인드들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사회는 차이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차이의 존중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차이의 존중이 요구되는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특히 이거 이제 ICT 관계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이게 그 이전에는 그런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와 그 지식을 소비하는 소비자,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러니까 근데 뭐 과거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밖에 그런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계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이 ICT 발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주체가 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문들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제 오늘날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영향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과거에 이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는 건 아주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생산해서 정보를 유통시키는 주체가 따로 있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따로 있는 것. 따라서 소비자들은 결국은 이 정보 생산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자가 같은 정보를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은 그런 정보를 입수할 만한 이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정보 생산자들의 정보 생산자들이 유통하는 그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ICT 발달에 따라서 그런 정보를 생산 주체들이 다양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그 일방적인 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생산자의 입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지금 쌍방향적인 정보의 유통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처럼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존재로부터 정보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흘러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자신의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이 세계가 과거의 세계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에서 정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정보 생산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유튜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튜버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런 정보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유튜버 같은 것들이죠. 유튜브 그 이외에 다양한 SNS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언론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걸 확인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생산해서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독자 수가 몇 백만에서 몇 천만 명까지 이르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몇 천만 명 정도까지 되는 개인 유튜버는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보면 BTS 같은 경우는 5천만 명 유튜버 구독자 수가 몇백만 명은 아주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세계가 되었고 따라서 그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계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변동에 대한 설명 담론들이 등장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던론이다. 포스트 모던.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근대 문명에 대한 한계들이 근대 문명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론이 나와서 세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질서,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질서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보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는 그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확대 가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확대된 형태를 국가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논리가. 이게 유교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확대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 가장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 조선시대에는 그 조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를 이 가족이라고 봤거든. 가족이 좀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가문이 있고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된 것으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임금이죠. 임금과 가족의 수장으로서의 부 같은 존재예요. 본질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가족,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가정을 다스리는 임금과 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부장적이라는 거죠. 가부장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결정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논리로서 효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효. 아버지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효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윤리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대된 것이 뭐예요? 임금에 대한 효도. 임금에 대한 효도는 뭐야? 충이죠, 충. 본질이 다 같은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의 그 근엄함, 아버지의 그 권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되고 또 그러한 권위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아버지는 절대로
절대로 부인과 자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고, 오히려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좀 불쌍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키진 마세요. 어쨌든 이것처럼 이게 이런 문화적인 변동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보니까 과거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문화적 현상들을 보니까 과거랑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이런 달라진 문화에 대해서, 달라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체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 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하면서 간간히 얘기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얘기들이니까 약간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던 담론 안에서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관을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차이가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일과 다의 문제인데, 일과 다의 문제인데, 일과 다의 관계 문제인데, 과거에는 모든 다양성들이 다 일자 안으로 다 수용돼서 일자 안에 모든 것들이 포섭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꾸로 그런 보편주의 또는 객관주의 또는 절대주의로부터 이제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문화가 전개되는 방식 자체가 우리 벡터라고 그러죠. 그 벡터가 이 방향이 달라. 다양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일 속의 모든 다양성들이 다 포섭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제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에 기초한 근대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사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론적인 세계로부터 다원적인 세계로 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오늘날은 이 다양성이 더 강조가 되고 다양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존중되는 세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 모든 문화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권위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런 권위들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보통 해체와 다양성으로 정의를 하죠. 이 포스트 모던 담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앞에 이제 포스트 모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이 변화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즉 탈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현대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게 됐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전율적인 세계 또는 과거에는 이 보편주의적인 진리관에 기초한 세계, 이런 세계가 오늘날에서는 다양성의 세계, 그리고 다원적 진리관이 인정되는 세계로 전환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종교적 근본주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제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본주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보통 부르죠. 물론 이제 근본주의는 모든 문화적인 현상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근본주의자들 또는 뭐 철학적 근본주의자들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강의의 이 주제인 문화 충돌과 평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요한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문화 간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9.11 테러라든가 종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종교 간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즉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 특히 그런 이 배타주의적인 성격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 또는 중요한 가치로서 내면하고 있는 그런 운동들, 이게 종교 근본주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종교 근본주의에 의해서 이런 문화적인 충돌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9.11 테러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알카에다라고 하는 이 세력들,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테러 조직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지만 그들이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해서 이슬람적 가치를 현대 세계 안에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알카에다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사실은 미국의 이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 프로테스탄트의 근본주의, 그러니까 개신교 근본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부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는 이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공헌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부시 스스로도 자신은 복음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백악관 안에서 그런 근본주의 정직자들과 함께 이 성경 읽기나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서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의 문화 또는 미국 사회가 공격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한 발 물러나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개신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의 갈등, 그런 갈등 안에서 빚어지게 된 사건으로서의 9.11 테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이제 근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간의 충돌, 사실은 이런 근본주의적인 세력, 그러니까 다른 문명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근데 이런 근본주의 세력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 문화 또는 다른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은 일종의 다원적인 세계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원적인 진리관, 다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진리관, 종교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신념, 이것들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주의적인 특성.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내가 특정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밖에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종 외치는 그런 많은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 종교적인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 자기의 확신, 자기가 이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이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죠. 권유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자기의 진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강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근본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근본주의적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에 있는 그 이 개신교의 그 이 교단은 크게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계열로 나누게 되는데 이 근본주의는 이 복음주의 계열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주의 계열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면 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이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기 종교, 물론 이제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가 가장 우월한 종교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들을 타인에게 강요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근본주의는 바로 이런 그 강요를 한다. 그리고 강요도 단순한 어떤 그런 이 대화를 통한 강요를 넘어서서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근본주의는, 종교 근본주의는 다원적인 세계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급격하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거부하고 버리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을 다시 오늘날 현대 세계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이 회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정통주의를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문자주의적으로 고수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근데 뭐 성경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슬람은 이 쿠란 자체가 완전히 신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슬람 자체가 아예 이런 문자주의적인 특성, 문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서구 근대 문명을 거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에 반영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러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전통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근본주의적인 전통 안에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믿으려고 하는 걸 중에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문자주의적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야훼 하느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을 하루 쉬었다. 이거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이고 신화적인 언어일 뿐이다. 그 상징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문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사건의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주의가 급진화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주의는 엄격한 가부장적인 질서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남녀 구별을 즉 성역화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즉 아버지는 가부장으로서의 그 가정 내에서의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여성들은 집에서 아이를 살림을 돌보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뭐 이런 전통적인 그런 성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역할들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장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아까 우리가 국가와 가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했던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여전히 이 사회는 이미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사회로 변했지만 여전히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상적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이상적 질서. 즉, 옛 공동체의 작구와 법에 따라서 사회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결국 뭐냐면 이 종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창시된 이후에 형성되었던 초기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리스교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라고 보통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움마 공동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고 계세요. 근데 그때에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슬람이나 그리스도교도 요때의 그 공동체들을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생각하거든. 일종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시대에 그 공동체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이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종교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아주 급진적인 형태로 추구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움마 공동체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모든 개혁 운동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상당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세력들, 그걸 이제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근본주의자들은 무시간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고 또 자신들의 종교가 규정한 어떤 법윤리라든가 종교적인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엄격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근본주의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종교별 근본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담론으로서의 그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제1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